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성공한 자수성가입니다. 헐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늘 했던 다짐 같은 말이 있었어요. 꼭 성공하겠다고, 꼭 성공해서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고 말이죠. 성공은 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게 말이죠.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근방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저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줍니다. 과거에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친구들은 자신에게 뭐 하나 떨어질 게 없나 싶어 이제 제 눈치만 보고 제 말이면 껌뻑 죽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모두들 너무 부러워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불행해요. 아니, 정확히는 불행해졌습니다.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막 돈을 벌어들이던 시절,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했었고 남편을 만나 연애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도 일찍 할 거고 예쁜 딸 하나 낳아서 나는 못한 거 다 시켜주고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딸을 갖고 싶다고 매번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이 낫지 않아? 그 많은 돈이 사위께 되는 건데. 그게 왜 사위 거야? 딸한테 다 줄 건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들 낳아도 며느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아들한테 주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 남의 집안 사람 되는 건데, 딸은. 우리 딸 누가 남의 집안 사람 만든대? 내 집안 될 사위랑 결혼시키면 되지. 그 말 그대로 저는 사위 욕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바른 사람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집이 대단해서 딸이 뺏길까봐 무서워한 적은 있어도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제일 좋은 걸로 입히고. 남들은 제가 어릴 때 못한 거 딸을 통해서 한풀이 한다고들 했지만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딸을 사랑했고 딸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해주면서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고들 하는데 저희 딸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도 잘 듣고 속 썩이는 거 하나 없이 정말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딸로 컸습니다. 내심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 저희 세 식구가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행복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끝났습니다. 사고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 행복할 때 내가 다 가졌고 다 이루었고 이제 더 이상은 바랄 게 없겠다 싶을 때 그런 일이 닥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요. 사실 그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내 팔자를 물려주는 것 같아서요. 닮은 게 없어서 지 엄마 팔자까지 닮나 싶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도 쓰고 민사도 걸었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써서 말이죠. 가해자와 그 식구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울었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생명을 박살낸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덕에 음주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아냈어요. 물론 그마저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짧긴 했지만 말입니다. 남편이 죽고 찾아온 그 어둠 같던 시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저도 아이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았던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 딸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팔자 되물림 같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죠. 어느 날 그렇게 말하며 울자 딸이 화들짝 놀라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우리 아빠 빼앗아 간 건 그 음주운전자지 엄마 팔자가 아니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렇게 둘이서 부둥켜 안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우리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무너지지 말자고 아직은 내게 빛과 같은 딸이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 세월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나니까 잊혀지진 않아도 옅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을 생각해도 울지 않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을 쯤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딸이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얼굴도 참 예뻤어요. 누구? 남자친구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얼굴로 들뜬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인 딸이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덜컥 겁이 났어요. 딸까지 보내고 혼자 남겨질 제가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하고 만난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결혼을 뜻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지? 시간 언제가 괜찮아? 밥은 식당을 예약하는 게 낫겠지? 그래도 저렇게 설레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드는 딸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웃으며 그러자고 했어요. 첫인상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에서부터 선함이 묻어나왔어요.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옆에서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모든 행동 자체에 다정함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처음 봤을 뿐인데도 그의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딸이 좋아할 만하다고 말이죠. 또 사위를 얻으려면 이런 사위가 좋겠다고도 말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게... 제 질문에 처음으로 난감한 기색을 비쳤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의뢰하는 질문으로 물어본 것뿐인데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슬쩍 보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그거 말하기 안 곤란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걸 왜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해. 딸아이의 그 말에 딸의 남자친구가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택시 운전하십니다.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집안 사정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늘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티, 가난한 티 내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났던 건지 모두들 무시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딸애랑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직 저희가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라서 저희 둘은 물론 서로에게 확신이 있지만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확신을 가지실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했습니다. 그렇게 딸애와 딸의 남자친구는 양가에서 다 아는 연애를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남편의 제사 같은 날엔 잊지 않고 찾아와서 함께 해주었어요. 또 주기적으로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결혼을 시킨다면 이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허락했어요. 딸애가 나가고 혼자 이 큰 집에 남겨질 것이 너무 걱정됐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딸의 행복과 이런 좋은 사이를 본다는 게 더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하더라고요. 신혼살림은 어머님 댁에서 차려도 될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래도 시댁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야 괜찮지만 시댁 어른들이 서운해 하시지 않겠나?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그 편이 좋지 않겠냐 하셨어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듣자 하니 시댁 어르신은 본인은 혼자 오래 지냈지만 저는 평생을 딸과 지냈는데 떨어지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괜찮다 하시면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저희 모녀를 위해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살림은 저희 집에 차렸고요. 혹시나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는 듯 딸아이의 부부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서운할까봐 일부러 그러나 싶어서 너희 편한 대로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그게 좋고 편하다 하더군요. 밥을 먹을 때도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만에 누리는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딸애는 고민이 있는 데 보였어요. 요즘 왜 이렇게 턱 못 먹어? 딸이 울 것 같은 얼굴로 털어놓더군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피임도 하지 않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랍니다. 제가 왜 혼자 갔냐 다그치니 별일 아니면 엄마 걱정하게 될 게 싫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자궁이 좀 약하게 태어나서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내막이 약한 편이라 착상이 잘 안 될 거라고요. 엄마, 어떡해? 나 임신 못할 수도 있대. 괜찮아, 괜찮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 없으면 뭐 어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란했습니다. 저야 괜찮다고 하지만 딸애와 사위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사위가 많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게 왜냐니 내가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 자기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이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큰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싸잡고 고민하고 힘들어했어. 아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자 딸도 그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듯 보였고요. 사위를 몰래 불러다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 뭐가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사위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전보다 더 세심하게 딸아이를 챙겼고 태도도 늘 한결같았어요. 그런 사위에 대한 제 믿음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지만 딸애는 여전히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위와는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딸애는 말이 없어지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사위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부정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참으며 말했어요. 자네 생각도 그렇지? 나도 그래.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좀 되기는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사를? 네, 둘이서 한번 살아보게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게. 서운한 마음보다도 저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를 제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점점 사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끼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가서 둘이 한번 살아봐. 엄마 외롭잖아. 엄마도 너 없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래보자. 딸애도 아마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나가서 살집을 보러 다니고 그 안에 인테리어들을 상의하고 가구들을 고르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괜찮겠어? 얘는 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네 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아기랑 도끼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 몰라? 그치.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딸내 부부는 독립을 했어요. 원래도 큰 집이었지만 딸내 부부가 나가고 나니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던 딸내 부부 말이 생각나서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같이 살 때보다 교류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사위의 판단이 맞았는지 딸애는 그전보다 혈색도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자네 생각이 맞았던 것 같네. 애 기분이 좋아 보여. 집에서도 좀 더 많이 웃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게 말하며 딸아이를 보는 사위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나만큼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속 깊이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잠시 딸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하던 일이 바빠진 탓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없는 시간이 적적하고 마음이 허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일을 벌려두었는데 그게 한 번에 몰아쳐서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어느 날은 딸에게 온 문자도 뒤늦게 보고 늦은 답장을 할 만큼 말이죠. 그전보다 연락은 뜸했지만 사위가 주기적으로 딸의 상태를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던 사위의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제는 딸애 없는 집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시간이 시간인지라 불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잔뜩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도 같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어머님, 진영이가... 진영이는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영이 이름만 불러대는 사위의 목소리에 이제는 온몸이 떨려오는 듯 했습니다. 진영이가 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갔어요. 그 뒤에 사위가 한 말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죠. 진영이가 목을 매달았어요.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옷을 갈아입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을 향했는지요. 정신을 좀 차려보니 저는 제 딸 빈소 앞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 멍하게 중얼거리는 제게 사위가 울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제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직접 목숨을 끊었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닌지 이런 걸 챙길 여력도 정신도 없이 딸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현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저를 챙기고 저 대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모든 뒷정리를 한 게 사위였어요. 본인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말이죠. 뭐라도 좀 드셔야죠. 아니면 이러다 쓰러지세요. 차라리 그랬으면 싶어.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믿기지 않고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시면 진영이가 슬퍼해요. 우리 진영이가 나를 두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진영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어머님. 사위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사위가 편지 한 통을 주더라고요. 딸의 편지였어요. 사위가 전해준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엄마, 나야 진영이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내 엄마가 되어줘서. 나도 누군가에게 엄마같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차마 끝맺지 못한 편지는 그 내용이 다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로 힘들어한다는 것도 우울증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알지 못했을까? 왜 웃는 걸 보고 괜찮아진 걸로 생각했던 걸까? 사위가 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세 줄이 가슴에 콱 박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한 번은 사위가 죽을 들고 찾아와 권했지만 차마 입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네.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지실 때까지, 아니, 괜찮아지셔도 올 거예요. 이제 어머님 자식은 저뿐이잖아요. 그렇게 사위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뭔가를 사들고 들렀어요. 하지만 저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현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세상에 내 가족은 아무도 없구나. 남편도 딸도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나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온 머리를 지배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돈은 벌어서 뭐하나, 아무 의미도 없고 기쁨도 보람도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말이죠. 살아있는 게, 숨을 쉰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사시에 내 재산의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사위에게 주는 걸로 유언장을 바꿀까 해요. 반이나요? 진심이세요? 이제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가 그동안 아들처럼 저희 모녀에게 너무 잘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반이라고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부터 바꿨어요. 원래는 전 재산을 딸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반은 기부하고 반은 사위에게 주는 걸로 말이죠. 어차피 물려줄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생각을 한 마당에 100억, 200억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돈으로 남겨진 사위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유언장을 수정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니 그제야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띵동, 누군가가 벨을 누르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일을 봐주시던 파출부 아주머니셨어요. 저희 집 일만 15년 이상 봐주신 분이셨습니다. 딸아이를 거의 저랑 같이 키워주신 분이세요. 아이의 장례식장에서도 제일 많이 우신 분 중 한 분이셨어요. 뭐 두고 가신 게 있으세요? 제가 그만 나오라고 했거든요. 퇴직금으로 집 한 채 값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10번은 넘게 거절하셨었어요. 겨우 들려서 돌려보낸 게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그걸 또 돌려주러 오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그만큼 충분히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디 돈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괜찮으니까 받으세요. 그럼 반만 받을게요. 이건 너무 과해서. 하면서 아주머님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성품이 느껴지는 그 행동에 살핏 웃으며 봉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도 어디 기부하는 데 써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봉투를 건넨 아주머니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말을 꺼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가는 마당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나 많이 하고 가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든 들어드릴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꺼낸 말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모르시는 편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는데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셔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떨떨하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따님분 집에서 일했던 파출부가 제 소개로 간 분이신 건 아시죠? 그랬습니다. 딸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도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소개시켜 주셔서 믿고 고용한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꺼낸 게 이상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건 왜? 그 친구가 이걸 찾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작은 수첩과 녹음기였습니다. 그 수첩은 따님분 일기장이고요. 녹음기는 그 따님분이랑 사위분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녹음분은 저는 못 들었어요.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꼭 다 들으시고 정신 똑바로 챙기셔서 살아내셔야 돼요. 꼭이요. 일이 좀 마무리되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꼭 죽을 사람처럼 자신을 대했다고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아주머니가 주고 간 수첩과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동안 읽지도 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만 같은데 차라리 모른 척할까 하는 마음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심장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수첩을 들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수첩은 다름 아닌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의 시작은 딸이 처음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던 날에서 시작됐어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슬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퍼하다가 갔나 싶어서 정말 몰라준 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이는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일기의 내용에는 점점 희망이 가득했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주는 저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그득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내고 있는 게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일기를 읽을수록 더더욱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일상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일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 표정은 점점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충격으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손에 힘을 주고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을 꽉 줬던지 손이 덜덜 떨리고 나중에 보니까 수첩에 손톱 자국이 깊게 나 있더라고요. 일기의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민원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 내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언제나 끼워져 있던 약지의 결혼 반지가 바지 주머니에서 나오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확인하기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진다. 차 안에 여자 귀걸이가 나오고 스타킹이 나온다. 그리고 남편이 서랍에 숨겨둔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던 귀걸이가 사라졌다. 일기는 점점 더 읽기에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시겠지. 나부터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이 일어나 싶은데 엄마도 혹시나 그런가 싶어서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냥 조용히 이혼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사위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 내용이었어요. 그 뒤로는 일기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할 생각을 하던 아이가 일주일 뒤에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니.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안에는 싸우는 듯한 딸과 사위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딸과 그런 사위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뭘 이혼을 해. 내가 너랑 헤어지고 걔랑 살겠다고 했어? 뭘 했어? 그냥 잠깐 데리고 논 거라니까. 잠깐 데리고 논 거든 아니든 난 용서 못하겠으니까 이혼해. 증거 있어? 내가 너 울부증이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증거? 당신이 묻히고 온 립스틱 자국, 차 안에서 발견한 귀걸이, 스타킹 이런 거? 이래서 당신같이 온실속 화초들은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하나도 직접 증거가 아닌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이 화가 난 듯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가는 듯 발자국 소리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이혼을 왜 해 내가? 그 다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니 딸아이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차였는데 그 다음에 사위의 목소리에는 정말 이게 꿈이라면 누군가 당장 나를 깨워줬으면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재산이 다 내 건데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하냐? 차라리 널 죽이고 말지.
충격적이다 못해 무서운 말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이성이 차려지더라고요.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기장 종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사위가 전해준 딸의 편지를 봤습니다. 그 일기장 종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한테 마치 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인 것처럼 딸의 일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 일기장과 사위가 나한테 전해준 편지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의 자살을 조사했던 분을 찾아가 그 모든 것을 줬어요. 녹음본을 듣던 형사분의 얼굴이 굳더니 제게 묻더군요. 따님분 화장 안 하셨죠? 사위가 화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애 아빠 옆에 묻고 싶다고요. 그때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던 게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했으니 아이의 아빠가 묻힌 남편 집안에 선산을 묻겠다고 한 게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일단 부검부터 진행하시고 재수사 들어가시죠. 사위분 소환부터 하고요. 그렇게 제 딸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딸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자마자 사위는 그전에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미칠 거면 곱게 미치지.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모녀가 쌍으로. 자네 말 다 했나? 못했는데? 불쌍해서 잘해준 걸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하자. 그랬던 건 댁내 따님이었다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좀 볼 줄 안다고 자부했던 과거가 민망해질 만큼요. 왜 증거도 없이 억울한 사람 잡냐고 경찰서까지 와서 진상짓을 하는 걸 담당 형사님께서 부검 영장도 나왔고 이러시면 나중에 더 불리하다고 하자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꿈이라면 정말 깨고 싶을 만큼 너무 감당하기 힘든 악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경찰서를 드나들며 증언을 하고 딸네 집에 가서 다른 증거가 있나 찾아보며 지냈습니다. 변호사분께 전화가 왔어요. 사위분, 아무튼 소식 들었습니다. 유언장 수정하셔야죠. 그제야 생각났어요. 내가 그 쓰레기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자식에게 내 전 재산의 반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그랬다면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겠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하는데 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따님분 집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이요? 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제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일단은 제 명의로 해둔 집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자식은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장례 치르고 한 일주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정황상. 개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그때 죽을 사왔던 그 시점이랑 맞았어요. 자신의 앞으로 갈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찾아온 거겠죠. 혹시나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유언장을 수정하고 그 자식에게 네가 잃은 게 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질 신문이 있던 날 일부러 말했어요. 사실 사위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죽으려고 유언장까지 바꿔 썼다고. 이제 다시 수정했지만 하고 말입니다. 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자신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은 차마 몰랐나 봅니다. 장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대질 신문을 하고 나오는데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눈앞에서 수백억이 날아갔는데 아깝기도 했겠죠.
이렇게라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사는 동안 자네가 잃은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거든. 사정을 하고 말투를 바꿔서 속이려 해봐도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그러고 나가는 제 뒤에 대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말이죠. 예상대로 아이는 스스로 목을 맨 게 아니었어요. 내심 그랬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덜 고통스럽고 덜 억울할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사위에게도 들어갔는지 그는 다시 태도를 바꿔 이제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부인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남자를 찾아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위는 구속되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알리바이가 있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 관계를 인정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쉽게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평범하고 순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늘 그렇듯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딱히 제가 착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두고 간 그녀의 휴대폰에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딸애가 그렇게 된 날로 보이는 날의 톡이었어요. 자기, 그날 나랑 같이 있었다고 해줄 수 있어? 그날? 와이프 죽던 날.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냥 제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이고 뭐고 이미 죽은 제 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개자식은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는 사실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말 정신을 다잡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달래가며 그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분이 일이 수월하게 풀리겠다며 그 휴대폰을 받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휴대폰을 저한테 넘긴 걸로 그 자식은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그년이 나를 버리고 저한테 붙은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그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줄 수만 있다면요. 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님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사위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며 그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용서고 뭐고 어차피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태도에 정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살던 집 시세를 알아본 점 등등으로 사기죄 등등 걸 수 있는 모든 걸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길고 지리한 싸움이 되더라도 반드시 모든 걸 다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휴대폰을 주고 갔던 그 내연녀를 봤어요. 제 증언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기 빈털털이 됐다고 버린 거라고 난리치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용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물론 그 내연녀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건지 머리가 다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괴로운 얼굴로 울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세상에 내놓을 생각을 했냐. 정말 그런 놈인 줄 몰랐냐. 내 딸 살려내라.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소리쳤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소리를 질렀는지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딸의 장례를 치른 병원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링거를 다 맞지도 않고 제 손으로 뽑아낸 다음 딸을 보낸 그 장례식장으로 홀린 듯 걸어갔습니다. 그날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산 사람들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식장 로비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도 제 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아직도 꿈 같거든요. 엄마가 그놈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할게. 꼭! 그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서 오열하며 딸에게 몇 번이나 다짐 같은 약속을 했어요. 25년형. 정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죠.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 대가로 말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식이 25년 뒤에 사회에 나와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남들과 같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놈이 사회에 나왔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가는 곳마다 저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려야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웃기죠. 그 쳐 죽이고 싶은 놈이 또 제 삶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말입니다. 지금은 그놈이 사회에서 매장된 것처럼 보여요. 기사가 수백 개가 났고 딸의 사건을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 TV에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심과 그놈에 대한 손가락질도 세월과 함께 옅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아나야 했어요. 모두가 다 잊는다고 해도 저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저놈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죽을 때까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그놈은 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제 딸과 저, 택시 운전을 하며 아들을 어렵게 키운 자신의 아버지, 그 본인 가족들의 인생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사돈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하던 택시를 접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에도 소문이 다 나서 그 고향마저 갈 수 없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자식에게도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걸 나한테 묻나? 재판이 끝나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보러 갔을 때 저에게 묻더군요. 사돈은 정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영치금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외롭게 25년을 보내겠죠. 그제야 자신의 상황이 절절히 실감되는 얼굴로 묻더군요. 제가 진영이랑 잘 살았으면 그게 다 제게 되는 거였던 거겠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미 죽고 없는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 바램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몇 년은 늙어버린 지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제 딸은 죽고 없는데. 그래서 더 고통스러우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그랬겠지. 하지만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나중에 담당 형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미친놈처럼 몇 억 거리면서 자신이 원래 그만큼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부잣집 사위였다는 소리를 되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죽일 놈의 형이 확정되던 날 울부짖으며 딸이 살던 집을 갔습니다. 아이가 입던 옷, 덮고 자던 이불, 가방, 신발들 몇 시간이고 쓰다듬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 정리가 되니 이제 다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왔어요. 그 개자식보다 오래 살아서 가는 길마다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었지만 딸의 흔적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그 고통 속에서 살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딸의 짐을 하나하나 만지고 보던 중 서랍에서 편지 봉투로 보이는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눈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졌어요. 딸애가 그렇게 된 다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건 딸애가 제 생일에 주기 위해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엄마 같은 엄마가 되려고 말이야. 처음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 들었을 때 가장 슬펐던 것도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난 그거보다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마음 쓸 일 생기는 게 더 싫거든. 생기지도 않은 아이보다 나는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다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사이좋고 다정한 모녀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빠 목까지 다 행복해야지. 그치? 엄마 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저와 함께 다 잊고 다 정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그 바람이 묻어있는 편지를 읽으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지고 싶었어요.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옆에 우리 딸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재산을 다시 정리했어요. 기부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부하고 나중에는 제가 죽어도 기부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변호사가 염려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누가 봐도 죽을 사람이 신변을 정리하는 것 같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죽을 생각으로 제 신변을 정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딸애와 남편을 만날 날이 오면 기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곁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목까지 둘이서 열심히 살자던 딸. 그 딸은 제가 자신의 목까지 살아내주길 바랄 테니까요. 살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개자식에게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듯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덜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겠죠. 지금은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고통스럽긴 하지만요. 이겨내 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진영아, 너는 나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단다. 엄마는 너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이지 굴뚝 같지만 엄마가 아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속상해할 게 분명하니까 엄마는 여기서 좀 더 견뎌볼게. 그리고 너를 그렇게 만든 그놈에게 끝까지 알려줄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이야.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보고 싶구나. 엄마 꿈에 자주 나와주렴. 엄마도 진영이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와 딸로 만나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막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네라 아직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농사를 짓고 있고 저는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제 딸은 얼마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시누이 때문이에요. 남편은 이남 삼녀 중 차남으로 위로는 형 1명, 누나 1명, 밑으로는 여동생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편의 누나, 즉 저의 형님이 아주 말썽인데요. 제 성격상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하고 30년 가까이 속만 썩다가 이제야 한바탕 했네요. 진작에 이럴 걸 왜 그동안 혼자 소가리만 했는지 정말 후회됩니다. 젊었을 때야 시댁 식구이고 손윗 사람이니 어려워했는데 나이 먹은 지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형님이 이 글을 보고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글을 써봅니다. 우선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형님은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이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5살이나 많지만 나이에 비해서 철딱선이 없는 게 특징이네요. 그 집 애들도 엄마를 닮았는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고요. 고모부는 애들 교육이며 집안일이며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이랑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형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지만 형님도 아직 20대였으니까 그냥 좀 질투심 많고 욕심 많은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처음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서 잠깐 살았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투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당시 제가 남편 옆에 가기만 하면 일부러 저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남편이 저를 찾으면 본인이 나서서 바쁘다고 둘러대는 둥 한시도 제가 남편이랑 붙어있는 꼴을 못 봤죠. 그래서 그때는 남매 사이가 각별해서 질투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집안에 새로운 여자가 1명 들어오니까 관심이 그쪽에 쏠리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더욱더 질투가 심해졌어요. 남편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주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홀라당 자기가 먹어버리고 남편이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걸 볼 때면 어이구 누가 보면 세상에서 혼자만 임신한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난처했지만 손이 사람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님이 집을 해주셔서 따로 분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더 이상 형님과 한 집에서 살지는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분가 후 형님과 같이 지내지 않으니 한결 살 것 같더라고요. 임신해서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편하니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시댁에 방문할 때면 형님이 또 시덥잖은 핑계로 저한테 일을 시키거나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형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그때도 가족끼리 행사도 참여 안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갓난쟁이 봐줄 사람도 없고 저도 삭신이 쑤셔 먼 거리를 움직일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형편에 돈을 쥐어짜내어 세탁기 한 대는 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형님한테서 받은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누나인데 챙겨야 한다면서 가전 하나 해주자고 해서요. 아무튼 형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터라 제가 출산한 해에 똑같이 딸 하나를 낳았어요. 형님네 집이 저희 집과 가까워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자연스레 왕래가 많아지더라고요.
주로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형님은 고모부가 출근하시면 애 밥만 먹이고 바로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놀러 오는 거지. 알고 보면 그냥 저한테 애를 맡기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늘 비슷했어요. 올케 나왔어. 어제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하네. 난 한숨 잘 테니까 우리 민정이 좀 봐줘. 점심 먹을 때 깨우고. 형님은 맨날 피곤하다는 둥, 컨디션이 안 좋다는 둥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조카를 저에게 맡기고 소파에 드러눕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진짜로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네, 민정이는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푹 쉬세요 라고 하고선 이불도 덮어드리곤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소심한 제 성격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제 딸이랑 잘 노는 걸 보면 예쁘더라고요. 점심때가 돼가면 애들이 사고나 치지 않을까 눈으로는 예의주시하면서도 틈틈이 반찬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깨우면 형님은 입가에 흘린 침을 쓱 닦고선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죠. 형님은 제가 만든 밥을 먹으면서 음식 타박도 종종 했어요. 아우, 이건 애들이 먹기에 좀 짜다 얘.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음식 실력이 형편없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좀 배워. 형님은 제 음식이 짜다는 둥 달다는 둥 한 번을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접 해드시지도 않으면서 형님은 저희 집에 맨날 놀러 오면서도 먹을 거 하나 싸운 적이 없었어요. 늘 저희 집에 있는 음식만 축낼 뿐이었죠. 가끔은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자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그때마다 참 곤란했습니다. 아버님이 큰아주버님한테만 재산을 다 주시고 저희한테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만 주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세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맨날 와서 음식을 축내기만 하지 자꾸 뭘 사 먹자고 하지. 이러니까 제 속이 안 답답하겠어요. 형님은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동네에 또래 친구가 없던 제 딸이 조카랑 매일 같이 놀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부터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제 딸보다 생일은 느렸어도 덩치나 키는 더 컸는데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제 딸 장난감을 그렇게 뺐더라고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제 딸이 거기에 나오는 요술봉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한 달 내내 노래를 부르길래 어쩔 수 없이 비상금 탈탈 털어서 사주었죠. 그리고 조카가 올 때는 혹시나 뺏길까봐 침대 밑에 숨겨놓았는데 이게 웬걸?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귀신같이 그걸 찾아서는 홀랑 뺏어간 거 아니겠어요? 요술봉을 조카에게 뺏기고 자지러지게 우는 딸을 달래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저는 요술봉을 등 뒤에 숨기고 제 딸에게 메롱을 하고 있는 조카를 잘 타일러 봤어요. 민정아, 이거 우리 수희가 아끼는 요술봉인데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둘이서 사이좋게 갖고 놀자. 제가 조카에게 웃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조카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싫어, 이거 내 거야. 내가 공주님이란 말이야. 조카가 고집을 부리자 제 딸은 더욱더 숨 넘어갈 듯 울었어요. 제가 형님께 조카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고 부탁하자 형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옳게. 가족끼리 왜 이래. 수희 거가 민정이 거고 다 그런 거지. 장난감 좀 쓴다고 달니? 그러게 왜 애 보이는데 놔두고 그래? 이거는 우리 민정이 주고 수희는 똑같은 거 하나 더 사주면 되지. 유난이다 정말. 우리 민정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옳게 진짜 서운하다. 저는 형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딸을 품에 안고 다독거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딸아이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그날 그 요술봉을 집에 갈 때 홀랑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빨래를 개고 있는 저에게 딸아이가 와서 우물쭈물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민정이랑 안 놀면 안 돼요? 나 민정이 싫어. 저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수희야, 민정이가 왜 싫어? 장난감 가져가서 그래? 그랬더니 딸아이는 예상치 못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난감도 가져가고 내 스케치북에 낙서도 하고 엄마가 안 볼 때 나를 막 꼬집는단 말이야. 그리고 고모도 무서워서 싫어. 저는 조카가 딸아이를 꼬집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 아이의 옷을 벗겨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상처 같은 건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겉으로 티가 나질 않으니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계속 고민을 하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형님 말인데 우리 집에 놀러 오는 횟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우리 수희도 민정이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식비가 이중으로 드니까 생활비도 모자라고 해서 당신이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럼 누나 보고 오지 말라고 하라는 거야, 지금? 애들끼리 같이 놀면 좋잖아. 당신이 좀 참아봐. 애들이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식비 문제는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봐. 남편이 화를 내자 저도 더 이상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식비 문제는 얘기해 본다니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영락없이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케, 나왔어. 저는 한숨을 푹 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형님 손에 비닐봉투가 들려 있더라고요.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풀어 헤치더니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올케가 식비 가지고 뭐라 했다며? 아니, 나랑 민정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이제 올케 눈치 보여서 놀러 오기도 힘들겠어. 정 모자라면 이거라도 밥 먹을 때 보태든가. 내가 주말에 만든 멸치볶음인데 갖고 올게. 이거밖에 없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나마 앞으로 이렇게 반찬이라도 싸다 주면 조금은 절약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형님이 저희 집에 뭘 갖고 오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을 때 아주 잠시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고 가고 애들은 저한테 다 맡겨두고 본인은 쉬다 가고요. 조카가 제 딸을 못살게 구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조카한테 또 뺏길까봐 아이한테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왕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애들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아무래도 어릴 때보단 손이 덜 가니까 형님도 굳이 저희 집에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딸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농사일이란 게 할 일은 엄청 많으면서도 돈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만 살 수 있었죠. 남들처럼 외식을 한다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가는 일은 저희에게는 정말 사치였어요. 고기 반찬도 자주 먹지 못해서 매일 마른 반찬에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농사를 짓는 덕에 채소는 양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농사 지은 채소들을 형님이 정말 많이도 얻어갔네요. 남편은 농사를 크게 지은 것은 아니고 고추, 상추, 배추 등등 여러 종류의 채소들을 밭에다가 키웠는데 형님은 철만 되면 찾아와서 농사 지은 채소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또 누나라고 잔뜩 챙겨주더라고요. 뭔 코끼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식구가 채소를 저리 많이 먹는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저리 바리바리 싸가니 제 속만 타들어갔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형님 차 트렁크에 배추를 잔뜩 실어주는 남편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었어요. 그런데 채소만 가져가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제가 요리 솜씨가 좀 있는 편이라 남편이 농사지은 채소들로 고추 장아찌며 배추 겉절이며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먹었는데 예전부터 저희 집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던 형님이 제 반찬이 맛있었는지 매년 만들어달라고 성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이 밥 먹고 나서 제가 반찬통에 조금씩 싸서 드렸는데 이제는 집에 안 놀러 오시니 전화까지 해서 달라고 하시더군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안부 전화보다는 주로 뭐 좀 해달라는 전화였어요. 옳게 이번에 고추장아찌 안 담궜어? 지난번에 줬던 거 벌써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줘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저는 속으로 짜증이 일었죠. 우리 집에 고추장아찌 맡겨놨나라고 생각하면서요. 당연히 조금씩은 줄 수 있지만 형님은 너무 많이씩 가져갔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야 된다면서 정말 몇 통을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재료값이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죠. 형님은 저를 통해서 그냥 공짜로 반찬 얻어먹고 주변에 생색내기 딱 좋았던 거죠. 아주 그냥 몇 년을 우리 집에서 뜯어가기만 하는지 아우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형님네가 지방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좀 나아졌어요. 여전히 반찬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집으로 찾아와서 달라고 한다던가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대신 간간히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던 비상금에서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욕심 많은 형님 성격상 안 갚을 거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만한 핑계도 딱히 없고 큰 돈은 아니니 그냥 조카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형님이 남편이랑 고모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통에 돈 관계는 저만 알고 있었죠. 몇 년을 그렇게 빌려줬으니 못 받은 돈이 그래도 몇백만 원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깝긴 한데 뭐 이미 줘버린 걸 어쩌겠어요. 그냥 없는 셈 쳐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애들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 딸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었고 조카는 재수를 하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옳게 우리 민정이 올케네 집 근처 학교 붙은 거 알지? 내가 일부러 거기에 원서 넣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민정이 당분간 올케네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저는 당황해서 형님에게 물었어요. 네? 기숙사나 자취방 안 구하고요? 민정이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묻자 형님은 깔깔대고 웃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올케네 집이 있는데 뭐하러 자취방을 구해, 돈 아깝게. 다른 지역에 붙어봤자 다니기 힘드니까 일부러 올케네 근처로 원서 넣으라고 했지. 민정이 이번 주 주말에 짐 싸서 보낼 테니까 잘 챙겨줘. 저는 형님의 얘기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서 신세지게 하려면 사전에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학 원서를 넣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민정이 그쪽 지역에 대학교 붙으면 올케네에서 당분간 생활해도 될까라고 물어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연히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로 생각하고서는 원서를 일부러 넣었다는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차마 대놓고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어서 돌려서 말하기로 했어요. 형님, 근데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요. 저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민정이가 생활할 공간이 거실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수희가 쓰는 방 있잖아. 민정이가 손님인데 손님한테 거실 쓰라는 거야? 옳게 진짜 너무하네.
수희야, 지네 집이니까 뭐 거실에서 지내도 불편한 거 없지만 우리 민정이는 자기 방이 있어야지. 옳게 설마 지금 우리 민정이 받아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어쨌든 주말에 짐 싸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형님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그냥 받아주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집안에서 내 편이라고는 없으니 다 큰 조카 속절없이 떠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정말로 조카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딸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몇 달만 방을 양보해달라고 했어요. 조카가 정확히 얼마나 살겠다고 기간을 정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살다 보면 지가 불편해서라도 먼저 나갈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형님은 잘 부탁한다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고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자식을 남의 집에 맡기는데 생활비는 주고 맡겨야 정상 아닌가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말이죠. 오히려 생활비 준다고 했으면 제 쪽에서 먼저 거절하고 좋게 좋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공짜로 지내게 해줘야 되는 걸로 아는지 이런 방구 없는 걸 보고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카가 싹싹하기라도 했더라면 형님이 덜 괘씸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카는 지 엄마를 쏙 빼닮았는지 싸가지가 바가지더라고요. 대학생이나 됐으면 본인이 먹은 밥그릇은 지 손으로 치워야 되지 않나요? 심지어 빨래 한번 개질 않고 갈아입은 옷은 빨래통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 술 마시러 다니는 건지 매일 술만 친탕 먹고 와서는 바닥에다가 옷을 훌러덩 벗어놓고 자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조카를 불러다가 좋게 좋게 얘기를 했죠. 민정아, 학교 다니느라 바쁜 건 아는데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 집안일은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적어도 밥 먹은 그릇은 치우고 갈아입은 옷은 빨래통에 집어넣어 주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조카는 입을 삐죽하더니 네 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같이 밥 먹고 나면 지 먹은 그릇만 홀랑 설거지통에 넣어놓고 지 옷은 빨래통에 집어넣긴 했지만 절대로 먼저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빨래를 개지는 않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애가 이기적인지 막말로 돈 내고 사는 하숙집도 아닌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긴 어릴 때부터 짝수가 노랗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조카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거실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조카는 짜증내는 딸아이한테 오히려 욕을 하며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중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형님은 어찌나 전화로 참견질을 해대는지 그럴 거면 직접 데리고 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네요. 하루는 초복을 하루 앞두고 삼계탕을 하기 위해 닭을 사다 놓고 손질하고 있었는데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은 삼계탕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옳게 내일 초복인데 우리 민정이 삼계탕 해줘야지. 우리 민정이는 가슴살 싫어해. 다리살만 좋아하니까 닭다리로만 넣어서 해줘. 이왕이면 전복도 좀 넣고. 수희 아무거나 잘 먹지만 우리 민정이는 좀 까다롭잖아. 그리고 애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옳기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챙겨줘.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그냥 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려고 했건만 재료값 하나 보태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더라고요. 닭다리로만 해주라니 나 원참 누구는 닭다리 안 좋아해서 안 먹나요? 안 그래도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식비가 많이 나가 죽겠구만. 남의 속도 모르고 저리 바라는 것만 많으니
형님도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형님 말대로 조카의 밥그릇에는 닭다리만 3개 들어간 삼계탕을 담아주었습니다. 조카의 밥그릇을 본 제 딸아이의 표정은 굳어졌고 남편은 속없이 허허 웃더니 우리 민정이는 닭다리를 좋아하나 봐 하고 껄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형님은 제 딸보다 본인 딸을 더 챙겨주기를 바랬고 저는 최대한 돌려 말하며 거절해보려 했지만 듣지 않으셨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챙겨주다 보니 딸아이는 서운함이 쌓이는 듯 했어요. 조카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딸아이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죠. 처음에는 몇 달이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조카는 1년이 넘도록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답답함을 못 이긴 제 딸이 자취방을 얻어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내 방 필요하고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계속 내 방 민정이한테 줄 거면 나 그냥 집 나갈래. 학교도 멀어서 통학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학교 앞에 자취방 구해줘. 딸아이는 20살이 넘은 나이에도 땡깡을 부리며 고집을 피웠어요. 저도 조카 때문에 딸아이가 피해보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취방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럴 수가 없었죠. 자취방 구해줄 돈이 있었으면 딸아이한테 1시간이나 걸리는 학교를 그냥 통학하게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딸아이한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조카를 내보내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달래면서요. 그리고 다행히도 얼마 후 조카는 휴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휴학을 했다는데 보니까 공부는커녕 아르바이트만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집에서 나갔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죠. 조카가 쓰던 방은 다시 제 딸 아이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그 이후 자격증 시험에도 떨어지고 학교도 잘 안 다니다가 결국 자퇴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나간 이후에도 형님은 곤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툭 하면 돈 빌려달라, 보험에 가입해달라 하면서요. 형님 아는 사람이 보험 일을 한다면서 자꾸 저보고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곤란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도 간신히 유지 중인데 추가로 자꾸 들어달라고 하니까요. 우리 집 형편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는지 정말. 그리고 형님은 정말 웃긴 게 저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고모부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형편도 넉넉하면서 왜 자꾸 없는 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고모부가 용돈을 많이 안 줘서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쓸 만큼 쓰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명품은 잘 모르지만 형님하고 다니는 거 보면 비싸 보이는 가방에 고급스러운 옷에 누가 봐도 돈 없는 사람처럼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무슨 이번에 골프를 치러 갔다 왔는데 허리를 삐끗했다는 둥, 어디 호텔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둥, 저하고는 다른 세상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용돈 5만 원이 없어서 저한테 돈을 빌리다뇨. 저는 평생 살면서 제일 비싼 돈 주고 외식해 본 게 동네 고깃집에서 파는 돼지갈비가 다였는데요. 사실 남편이 진작에 농사일을 접고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형편이 조금 나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이상하게도 농사에만 집착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는 알아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특색 있는 농작물을 판다던가 인터넷 쇼핑몰로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길러다가 내다 팔기만 하니 그게 돈이 되겠어요?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끔 수확철에 일군 또 한두 명만 써가면서 일하는 건데요. 농사가 또 매년 잘 되는 것도 아니니 농사가 망하는 해에는 1년 내내 손가락만 쪽쪽 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면서 생활비를 좀 버니까 다행이었죠. 그것마저 안 했으면 진작에 우리 식구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딸이 월급 받은 걸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또 따로 등록금이나 용돈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 살만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딸아이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른 집이었으면 진작에 돈을 모으고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야 돈 모을 여유가 생겼네요. 한 달에 많이도 못 모았어요. 생활비 쓰고 남은 걸로 모으다 보니 많아야 20만 원, 적으면 10만 원도 못 모았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모으다 보니 어느새 300만 원 가까이 돈이 모였습니다. 아직 딸아이 시집 보내려면 한참 모자란 돈이었지만 생전 처음 돈을 모아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런 뿌듯함도 잠시 형님이 또 전화와서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나 돈 좀 빌려주라. 이번에 우리 민정이 면접 보러 다녀야 되는데 정장 사줄 돈이 없어서. 저는 또 돈 얘기를 하는 형님 때문에 기분이 잡쳤지만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200만 원만 빌려주라. 또 사구려 정장 입힐 수는 없잖아. 면접 보는데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200만 원이라는 형님의 말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5만 원, 10만 원은 빌려갔어도 이렇게 큰 금액은 빌려간 적 없었는데 200만 원을 빌려달라뇨? 저는 이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형님을 다시 설득해봤어요. 200만 원이요? 형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형님 지금 입고 계시는 옷만 해도 200만 원은 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형님은 호호 웃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 옷 200만 원 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올케가 보는 눈은 있구나.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다 주식이랑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 안 갚을 사람도 아니고 이번 딱 한 번만 빌려주라. 우리 민정이 거짓골하고 면접 갔다가 면접 떨어지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그럼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내일 저녁까지 넣어줘. 또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형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돈 안 빌려줬다가 나중에 조카가 취업이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원망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인데 설마 안 갚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1년 넘게 모은 200만 원을 형님에게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꼭 필요한 돈이니 무조건 한 달 안에 돌려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달 뒤, 형님은 빌려간 돈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저는 하루하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준 돈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6개월이 되도록 형님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문자로 은근슬쩍 물어봤지만 금방 갚는다는 얘기만 하고 단돈 10만 원도 갚질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 거였어요. 딸아이는 집에서 지원해줄 돈 없는 거 알고 있으니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해온 거 없이 시댁 가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큰 건 못 해줘도 냉장고랑 세탁기, TV는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형 가전인지라 가격을 알아보니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제서야 6개월 전 형님한테 빌려준 200만 원이 아쉬워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돈을 꼭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농사지은 상추 좀 가져가라고 하면서 집에 한번 오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형님은 상추를 가지러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과 식사를 한 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돈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저번에 빌려가신 제 돈 200만 원 다음 주 주말까지 꼭 주세요. 저 그 돈 꼭 필요해요. 그러자 형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정말 줄게. 내가 안 준대. 왜 이렇게 보채고 그래? 저는 형님이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더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수희 결혼하는데 보태야 돼서 저 그 돈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 돈 빌려가서 안 갚으신 적 많잖아요. 일주일 안에 꼭 돌려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먹고 있던 방울토마토를 식탁에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올케, 가족끼리 왜 이래?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지금 다 빚쟁이 취급하는 거야? 저는 수개월째 돈을 안 갚고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형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있으면 빚쟁이 맞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 가족 뜯어먹고 사실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빚쟁이? 너 진짜 죽을래? 가족끼리 돈 빌려가서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돈돈거리면서 따지는 거 아니다 너. 저는 형님에게 뺨을 맞자마자 순간 정신이 멍했어요. 그러더니 머리에서 반짝하고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산 거에 대한 보답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뜩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이 형님의 뺨을 찰싹 때리고는 소리쳤습니다. 뭐? 가족? 그래, 가족끼리 돈 빌려가서 안 갚을 수도 있지. 내가 네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너 좀 맞자. 저는 형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집 밖으로 나가서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들로 가득 찬 창고였어요. 형님이나 저나 힘이 비슷해서 창고까지 끌고 가는데 힘들긴 했지만 사람이 화가 나니깐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창고에 도착하여 형님을 벽에 확 밀쳤습니다. 벽에 부딪혀 넘어진 형님은 창고 안에 있던 각종 농기구들의 험악한 생김새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양팔을 허리에 짚고 형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야, 다시 말해봐. 가족끼리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럼 난 가족이니깐 너 때려도 되는 거지? 때려도 가족이니깐 신고 안 할 거잖아, 그치? 형님은 제 얼굴과 농기구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니 울상이 되어서는 갑자기 두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어요. 올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설마 나 진짜로 때릴 건 아니지? 돈 갚을 테니까 제발 때리지 말아줘. 저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형님한테 코웃음을 치고 바라봤습니다. 돈 갚는다고? 참나, 갚을 수 있으면 왜 여태 안 갚았어? 돈이 있으면서 안 갚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있는 집 자식들이 더하다더니 여태까지 내가 형님 하면서 떠받들어주니깐 아주 내가 우습게 보였나 보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형님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닥에 쭈그려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옆에 무서운 흉기들이 잔뜩 있으니 갑자기 잘못한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아이가 뛰쳐들어왔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뭔 일 났나 싶어서 들어왔더라고요. 딸아이는 씩씩대는 제 모습과 흩후성이로 바닥에 쭈그려 울고 있는 형님을 보자 무슨 상황인지 단번에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쌤통이다, 쌤통이야. 고모,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살면 천벌받는 거예요. 알아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 가족 괴롭혔으니 이제라도 반성하고 똑바로 사세요. 참, 민정이한테도 취직하기 전에 인성검사부터 하라고 전해주시고요. 형님은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눈물을 훔치고 일어서더니 그대로 열린 창고 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멀리 도망가 버려서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연락처랑 집 주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휴대폰에 띠링 하고 울리는 알람 소리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500만 원이요. 확인해 보니 입금자명이 형님 이름이더라고요. 참나, 이렇게 바로 입금할 돈 있으면서 왜 그동안 안 갚은 건지, 그래도 또 얻어맞기는 싫었는지 전에 빌려갔던 돈까지 대충 계산해서 500만 원을 입금했네요. 덕분에 생각지도 못하게 목돈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문자로 온 입금 내역을 딸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딸아이는 문자를 보더니 배꼽을 잡고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그 못된 아줌마 꼴 좋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형님을 때렸다는 말에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덤덤한 반응이더라고요. 어이구, 좀 사이좋게 지내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딸아이랑 같이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누가 현관벨을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조카가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카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선 침울한 표정으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조카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과일 바구니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숙모, 전에 이 집에 살면서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셨던 거 감사해요. 그리고 수희야, 맨날 네 거 욕심내서 미안. 조카가 고개를 꾸벅 숙이자 통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짠하더라고요. 좋은 엄마 밑에서 배웠으면 저렇게 안 컸을 텐데 아이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다 가정교육 잘못시킨 형님 탓이죠. 저는 조카가 사과를 하자 기분이 풀려 밥이나 먹고 가라고 다독였어요. 마침 주말이라 가족끼리 먹으려고 김치찜을 했는데 조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카에게 밥을 먹인 후 등을 토닥여주고 집에 보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민정이가 이제 반성한 것 같으니 네 마음이 내킨다면 다시 사이좋게 지내보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입을 삐쭉 내밀더니 쟤 하는 거 봐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딸아이는 웃겨서 한참을 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2달 정도 지났어요. 형님은 그 이후로도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저희 집에 찾아오곤 했어요. 다만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처럼 돈을 빌린다든가 음식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요구는 싹 없어지고 오히려 저희 집에 올 때 간식 하나라도 사오더라고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서워서 저한테 얼씬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눈치 보면서도 자꾸 저를 찾는 거 보니 그래도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정은 들었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언제 또 예전처럼 돌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형님이 우연이라도 이 글을 읽고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얼마 후에 제 딸 결혼식인데 설마 자기를 초대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형님을 보니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귀엽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제는 형님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저도 이제 손해는 보기 싫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할 말은 꼭 하고 사세요. 답답한 속 누가 대신 뚫어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모두들 속 시원한 하루 되시라고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